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세탁기와 철강 부문에서 시작된 미국의 무역 규제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까지 확대될 경우 5년간 수출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폭과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 세탁기, 태양광 전지, 반도체, 또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앞으로 5년간 최소 7조 2천여억 원, 최대 13조 2천여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은 또한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 공공주차장 요금 인상도 예정된 상황으로 이는 당초 예정되었던 인상 수순이지만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총 91만 CDT를 수주해 전체 발주량의 52.3%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수주량은 25만 CDT 늘고 점유율은 약 30% 상승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과 LNG선, 초대형 유조선 등 총 17척을 수주하며 지난달 좋은 실적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20대 5명 중 1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구매 경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투자 금액은 커졌습니다. 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22.7%로 가장 높았고 30대 19.3%, 40대 12%, 60대 10.5%, 50대 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국내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나 했는데 오늘장에서는 거래소 쪽은 결국엔 보합권에서 지금 약보합권, 강보합권 사이로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내외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보복 수준은 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 나왔고요. 전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국내외 정치 상황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띠나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만 지금 들썩거릴 뿐인데요.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특히나 전일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3%가 넘는 또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지수의 상승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전자 업종은 2%가 넘는 종목별 상승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 전자 업종, 철강, 금속 정도만 지금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은 거래소로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이 오늘 싱가포르 국부펀드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심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지금 보니까 메디톡스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흐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하루 만에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또 전환이 돼버린 증시입니다. 국내외 정치 상황은 괜찮은데 왜 이러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쿼드러플 미칭데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입니다. 지금 0.1포인트만이 올라갑니다. 퍼센테이지로도 오름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11.51포인트 다만 색만 빨간색으로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00선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2428포인트대까지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상승폭 모두 내주면서 정오 이후부터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와 또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개인이 3440, 어제는 개인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기관이 개인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개인이 3,446억 원, 기관이 1,633억 원, 외국인이 1,824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3%가 넘는 상승입니다. 243만 9천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8만 3천 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국부 펀드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악재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9%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3만 3천 원이 빠져내려옵니다. 단순에 33만 원대까지 밀렸고요. 현대차가 지금 2%가 넘는 하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장비 업종, 특히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결국에는 투심 자체가 수출주에 대해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포스코는 강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소폭씩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이 1%대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종목들 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빠지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21만 원대에서 회복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연저점까지 빠져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모비스 지금 21만 원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SK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하락합니다. 850선도 무너져 있는 상황, 848.8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61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848. 오후 들어서 힘 빠져내려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 대비해서 더 빨리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1,783억 원까지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매도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눌리네요. 기관은 350억 원 순매수하는데 투시는 8억 원 팔고요. 나머지 금융투자는 450억 원 사고 연기금도 13억 원 삽니다. 개인도 1,573억 원 또 하락장에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보다도 하락폭이 더 큽니다. 지금 11,900원 빠져내려오면서 107,500원까지 밀려내려옵니다. 신라젠도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메디톡스가 지금 5만원 상승하면서 8.3% 급등이 나옵니다. 바이오로메드도 낙폭이 좀 있고요. CJENM만이 지금 국권이 지켜주는 정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킨텍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5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도 조정이 더 나옵니다. 티슈지엔, 셀트리온, 제약, 로엔까지 모두 빠져내려가는데 로엔 이틀 전에 급락 나왔고 어제 어느 정도 되돌림 나왔는데 오늘 또 하락합니다. 퐁당퐁당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은 말씀드렸다시피 보톡스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메디톡스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만 슈젤은 소폭 상승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셀이 7%의 급등, 컴투스도 0.75%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미팜은 조금씩 쉬어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데 오늘도 7원이 넘게 빠져내려오면서 남북 정상회담 훈풍의 원화 강세 나오고 있죠. 일단은 원화는 이틀 연속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양 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트럼프발 무역 전쟁, 무역 분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저께였죠. 새벽에 트위터로 조금은 뭐 완화 기조를 보일 수도 있다. 조건부를 달면서 좀 얘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최근 상황 좀 점검해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의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 방침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무역 전쟁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좀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뭐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인 뭐 EU라든가 중국 그리고 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쪽의 뭐 보복 관세 방침
반드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쪽에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프타 협상 자체가 공정하게 뭐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세 부과하는 것을 뭐 면제해줄 수도 있다. 약간 한 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이 다소 이제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부터 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 그러니까 자기 정부의 주요 지지층들을 좀 직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전략을 계속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벽하게 끝난 이슈라고 좀 보기는 어렵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뭐 비무역 장벽을 높이는 어떤 조치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좀 눈에 띄진 않지만 어떤 환율 쪽에서의 어떤 전쟁, 뭐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좀 없는 단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올해 내내 좀 계속적으로 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좀 마찰음은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진정세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증시도 뭐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좀 거래소 쪽이 오르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상승폭 모두 반납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낙폭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얘기로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좀 1% 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뭐 장 초반 상승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반납하고 지금 거의 약보합권에서 2,400선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북한과의 어떤 대북 특사단의 회동을 통해서 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 뭐 북미 대화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북한의 입장으로 인해서 전일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은 보면 지금 조선의 핵보유가 결국에는 좀 정당한 거 아니냐, 좀 다소 지금 특사단 회동 결과와는 좀 배치되는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계속 좀 그러한 부분들의 의구심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좀 이슈는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이외에도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즉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라든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보호무역주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2,400선 뭐 추가적으로 뭐 낙폭이 커지진 않겠지만 좀 뚜렷하게 반등 모멘텀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하게 큰 뭐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좀 당분간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내일에도 뭐 선물 옵션 만기 좀 매도 우위가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3월 20일 FOMC 회의 때까지는 좀 이러한 변동성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매크로의 불확실성에서 좀 멀어져 있는 IT 업종이라든가 일부 중국 관련 소비주들 상당히 좀 포트를 좁게 가져가는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FOMC 3월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 물가 상승, 확장 재정 정책.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장기 금리가 지금 결국에는 3%로 올라갈 건지 이 부분도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FOMC 앞두고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3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이 이미 100%에 달하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얼마나 빨리 인상 속도가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 물가뿐만 아니라 무역주의 통상 정책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OMC 멤버들 같은 경우에도 성격 자체가 매파적 성격이 좀 강한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제적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가는 아무래도 하락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3월 FOMC 뒤에 발표되는 연준의 점도표에서 올해 4차례, 내년 2차례 정도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장기 금리는 3.1%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2월 달에 장기 금리가 40bp 정도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9% 폭락을 경험했던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은 장기 금리가 3.1%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4에서 5% 정도 조정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보십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도표 얘기 잠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횟수가 4회에서 5회 정도에서 6회까지 지금 만약에 19년 말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전반적으로 볼 때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금리 상승이 본격화된다면은 지난 10년간 우리 증시는 골디락 장세를 만끽해 왔는데요. 이게 없어지면은 현재 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ETF 매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주요 증시에서 변동성 지수 숏 포지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다소 거친 주가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경기 후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폭의 주가 조정이라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주가 조정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FRB 같은 경우에는 금융 긴축을 하는 핵심이 경기 후퇴 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3% 안팎의 금리 수준으로는 미국 경제가 후퇴 국면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기 금리는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현재 3.8%인 점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잠재 성장률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과 같은 개념이고요. 장기 금리는 투자 자금의 조달 비용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개인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이익이 남는 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장기 금리가 상당 기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미국 증시는 골디락스 장세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국면에서 주가별로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2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2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경제 전망 나오고 향후에 금리들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인상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2019년도 금리 인상 전망 이런 거 나올 텐데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올까요? 네, 유로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GDP 성장률이 플러스 2.5%를 기록했는데요.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의 기업 투자도 좋고요. 또 내수도 탄탄하고요. 여기에 수출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는 경기 확장 국면에 뚜렷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올해도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이 경기 확장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권의 잠재 성장률이 1% 중반인데요. 이를 뛰어넘는
최저 1.8%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경제도 견실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융 정상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2월 달에 22이사의 그 의사록을 보면은 올해 초에 금융 정책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금융 정책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때문에 유로화라든지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채무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여름쯤으로 좀 늦춰 발표하면서 유로화 강세를 좀 잡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유럽 쪽 얘기 해봤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대가 한창이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제 뭐 계속해서 장기 집권이 지금 가능화가 현실화가 됐고요. 또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게 된다면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과의 충돌을 불사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11일 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79조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는데요. 현재로서는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황제급 권력을 갖게 되는데요.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1인 지배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반에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권위를 좀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새 시대의 그 중국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G2 국가 위상에 걸맞는 신용 대국 관계를 미국이 받아들이라고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중국도 즉각 미국산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 수입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방문 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약속했던 2,530억 달러에 달하는 그 투자나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견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잉 항공기라든지 퀄컴과 같은 쪽은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충돌은 서로 피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 1대1로 사업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 부주석으로 오를 왕치산이 아무래도 외교를 담당하면서 미중 간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인대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금융 리스크 관리 문제를 리커창 총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금융 리스크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GDP 20% 정도가 통계 허위 보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잉 생산 시설 문제라든지 다양한 쪽의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권의 부실 문제도 IMF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장이 둔화되고 과잉 공급 생산 시설이 퇴출이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계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하락을 좀 용인해주면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차입자나 대출자들한테 암묵적인 보증을 지금 하면서 사회 전체 총 채무가 GDP의 무려 256% 정도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좀 심화된다든지 세계 경기가 침체에 들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연쇄도산 그리고 해외로의 자금 유출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그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과거 전인대 기간을 그리고 살펴보자면 주식시장의 대형 호재가 될 만한 산업 육성 정책을 해마다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육성 정책이 나올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커창 총리는 첫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의 데이터 통신 요금을 연내 30% 인하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발전시켜서 본격적인 스마트 라이프 시대를 열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중중국 함정에 빠지면서 성장률 둔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의 나라를 만들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강력한 기술 정책을 통해서 AI 분야에 대해서만은 세계 패권을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 수집한 그 개인 정보라든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국민 동태를 감시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는 통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가장 좋은 기술적 도구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두나 알리바바, 화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13억의 인구 그리고 또 시장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이나 헬스케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인 투자 확대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얼굴 인식이라든지 AI 칩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고요. 또 이런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셀바스나 루이핏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잡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AI 관련 종목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정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슈퍼 듀오 매치. 오늘 또 요일에 맞는 출연자 두 분이 출연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칠 예정이니까요. 2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